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36편 북방의 골칫거리 여진. 서기 1408년 8월에 태종이 영의정 하륜에게 아버지인 태조 이성계의 실록을 편수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러자 하륜은 태조 시절에 사관들이 기록한 사초들을 수합해서 춘추관으로 가져오게 하는 등 실록 편찬 작업에 착수하는데요. 실록 편찬을 담당하게 될 기사관들이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사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임금의 실록을 지금 편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지요. 결국 춘추관 기사관인 송포 등이 주축이 돼서 태조실록 편찬을 중지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 근일에 태조 강원대왕의 실록을 편수하라는 명령이 있으셨사온데 신등은 어명을 받자 없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사옵니다. 생각건대 당후 3대 이래로 그 실록을 당대 사람이 편찬한 일은 없었사옵니다. 당요의 일은 우사에 기록되어 있고 우순의 일은 하서에 실려 있으니 모두 다른 데에 이루어진 것이옵니다. 3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실록은 모두 후인의 손에서 나왔사오며 한때의 신하였던 자가 같은 때의 사기를 찬수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사옵니다. 그런데 춘추관 기사관이 상소문에서 사례로 든 앞의 내용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요의 일은 우서에 기록되어 있고 우순의 일은 하서에 실려 있다. 이 말은 왕조 자체가 멸망한 뒤에나 다음 왕조에서 이전 왕조의 일들을 역사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잘못 든 것이죠. 예를 들다가 좀 실수해서 서경의 우서는 어떻고 그 다음 때에 만들어졌고, 근데 그거는 진짜 왕조가 바뀐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들로 실수였다는 거 인정을 하고 우리의 본인은 이제 한 두세 왕 이후에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전거가 있는 얘기냐. 중국의 송나라 때나 쭉 해보니까 실제로는 그 다음 왕대에다 실록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태종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지를 더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죠. 그래서 사관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반대만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관찰이 되는데,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는 반대를 올린 이유는 상당히 타당성 있는 논리라고는 볼 수는 있어요. 상소문을 읽은 태종 역시 그 대목을 놓치지 않고 반박합니다. 그대들이 상소한 뜻은 진실로 받아들이겠다. 헌데 다른 데의 실록을 편찬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요와 우순의 예를 들지 않았는가? 허면 고려 왕씨의 일은 모두 조선 이씨가 편수하고 우리 조선 이씨의 일은 방치에 두었다가 우리 왕조가 망한 뒤에나 후세에서 편수해야 한다. 이런 뜻이더냐? 그건 그런 뜻이 아니오라. 사서에는 태종이 이렇게 묻자 소를 제기한 기사관이 우물쭈물하고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결국 황희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전의 전거를 보더라도 사초는 반드시 3대가 지난 뒤에 나오는 것이니 지금의 이 거사는 실로 미편합니다. 태조에서 정종을 거쳐서 태종이 집권했으니 3대째에 해당하고, 따라서 태종 때 태조실록을 편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춘추관에서 논란을 일으켜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기사관은 쉽게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반박합니다. 전하, 소위 대를 달리한다는 것은 왕조가 바뀌는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었고 멀고 가까운 것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태조로부터 주상 전하에 이르기까지 비록 3대라고는 하나 겨우 18년 동안의 일이니 어찌 다른 데라고 할 수 있겠사옵니까? 또한 수찬을 맡은 신하가 실록을 편수하다 보면 어찌 태조대왕 시절 자신에게 관련된 일을 다루지 않겠사옵니까? 같은 때의 신하로서 당대의 임무를 논하는 것은 모두 불가하옵니다. 그러나 일부 기사관들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태조실록 편찬 작업은 별 무리 없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태종 13년에 15권짜리 태조실록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사실 태조 재위 시기에 태종 이방원이 정치의 주역으로 맹활약했던 점을 상기하면 과연 그 기록이 공정하게 쓰였을까 하는 의구심은 떨치기가 어렵겠지요. 국사편찬위원회 김현영 연구관 역시 그 점을 감안해서 읽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태조실록은 조선 창업의 제1등 공신인 이방원, 태종 이방원이 살아있을 때 또 자기가 직접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 중심으로 충분히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객관적 사실 이런 것까지 왜곡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기사들이 뭐 신하들도 그걸 미리 눈치를 봐서 그렇게 썼을 테니까요. 그거는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실록을 읽고 역사 논문을 쓰시는 분들, 글을 쓰시는 분들은 그런 관점을 염두에 충분히 두고 글을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서울대 규장각 강문식 연구사는 실록 편찬 과정 자체가 한두 사람이 그 내용을 좌지우지해서 마음대로 왜곡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정을 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는 마련돼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실록이라는 것은 개인이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륜 같은 최고 책임자가 주관을 하지만 이 실록 보통 실록청 뭐 좀 후기 기준이긴 하지만 실록을 편찬할 때 최소 15명에서 20명 최대 한 30명까지 실록청 관원들이 배치가 돼서 이 사람들이 분업을 해가지고 자료를 정리하고 편집하고 교정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눈을 거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태종이나 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입김이 관철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개인이 혼자 편찬하는 저술에 비해서는 왜곡 가능성은 훨씬 떨어지고 훨씬 더 사람들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소한 수리부작의 원칙, 즉 사실을 기술할 뿐 없는 일을 꾸며서 쓰지는 않는다는 이 원칙은 지켜서 편수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태조실록의 기사들 중에는 조선 왕조 개국의 정당성과 태종이 왕권을 이어받는 과정에서의 정통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의도된 과장은 있겠으나 그것이 국가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이후부터는 한 왕이 사망을 하면 죽은 지 3년 후에 그 왕대의 실록을 편찬하는 관행이 조선 왕조 내내 별 논란 없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세자의 외삼촌이자 왕비의 처남인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가 매부인 태종으로부터 탄핵을 당해서 유배형에 처해지는 과정을 소개했었죠. 태종이 1차 선입파동을 일으켰을 때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마음 아파했는데 유독 민무구 등은 다행으로 생각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어린 세자를 끼고 위세를 부리려 했다. 이 제목으로 탄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무구는 연안에, 민무질은 장단에, 또한 그 사건에 연루된 신극내는 원주에 귀양을 가 있는 상황이죠. 물론 나중에 귀양지는 다시 바뀌게 됩니다. 민무구 형제와 결탁했다는 죄목으로 옥에 갇혀있는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우정승에서 파직된 이무였습니다. 임금이 의정부 상공신을 불러 전에 오르게 하고 이무의 죄를 의논하였다. 이무를 불러 문 밖에 두고서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일렀다. 이무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데 경들이 어찌 다 그 까닭을 알겠는가? 과인이 신료들을 전부 다 불러서 이를 알려주고 싶지만 사세가 그러하지 못하니 경들에게만 말하는 것이다. 무인년 부왕의 병환이 위독해 병석에 오래 계실 때에 과인이 형제들과 더불어 경복궁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는 과인이 이무라는 자의 이름만 들었을 뿐이지 서로 친하지는 아니했다. 과인은 민무지를 통해 이무와 교분을 맺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무가 과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지금 정도전 등이
주상의 병환이 위독한 틈을 노려 오늘 저녁에 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를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인은 이무를 정도전 등의 진영에 보내서 계획을 늦추도록 지시했는데 태종은 자신이 주도해서 일으켰던 제1차 왕자의 난 때 일을 새삼스럽게 꺼내서는 당시의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정작 태종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 대목이죠. 그때 이무가 과인의 뒤에 있었는데 우리 쪽의 형세가 약한 것을 보고는 거짓으로 말 위에 엎드려서 과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정한군, 제가 지금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져서 몸을 가눌 수가 없으니 나를 좀 구제해 주시오. 그래서 그때 과인이 급히 사람을 시켜 이무를 부축해 데려가도록 했던 것이다. 조금 뒤에 조원, 이지란 등이 군사를 이끌고 도착해 우리 군사의 수가 매우 많아졌다. 그때 이무가 곧 다시 나타났기에 병이 위급하다 해 보냈더니 왜 갑자기 왔는지를 묻자 미음을 좀 마셨더니 곧 좋아졌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닌가. 이때 필시 이무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서 사태를 관망하며 어느 쪽으로 붙들까 하고 두 가지 마음을 품은 것이다. 그렇지 아니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력과 풍채가 쓸만하기에 공신으로 책봉해주고 정승까지 시켜줬는데 민무구 등과 짜고서 태종 자신을 밀어내고 어린 세자를 왕위에 올리려고 작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민무구 등과 엮어서 이무를 쳐내기로 작심을 한 것이죠. 태종의 특기가 이제 뭔가 이게 꼬투리 잡았을 때 과거 일까지 쭉 다 털어냅니다. 이제 이 왕자의 난 때부터 털어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 왕자 이무가 자기한테 고변을 해왔는데 결국은 양쪽을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느 쪽이 유리할까.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 밑에서 신하로 활동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민무지 이런 쪽도 이제 선을 대고 있었던 거다. 항상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엮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자 갑자기 위기에 처한 이무는 극구 변명을 하는데요. 주상 전하, 무인년의 일은 정말 정신이 혼미하여 말에서 떨어졌다가 미음을 마시고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간신히 일어난 것이지 실로 다른 마음은 없어사옵니다. 그리고 또한 세자가 연기가 있다고 한 말은 세자가 성색에 빠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했던 말이지 다른 뜻은 없어사옵니다. 지금 네가 한 말이 맞는다면 도리어 과인이 한 말이 모두 허망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일이 이쯤 되자 이무는 물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엄중히 벌할 것을 요구하는 상소가 빗발칩니다. 이 상소들에는 이무뿐만이 아니고 이미 귀양가 있는 민무과 관련되었던 여러 사람이 더불어서 탄핵 대상에 오르게 되죠. 윤모, 이빈, 강사덕, 조희민, 유기 등을 곤장을 때린 후에 먼 지방으로 유배하였다. 또한 이무와 관련 있다 하여 유용생, 구성량 역시 곤장을 때려 유배하였다. 이무를 창원부로 유배하라는 명이 내려졌는데 이무가 칼을 쓰고 청파역에 이르자 대간이 아전을 보내 행렬을 머무르게 한 다음 임금에게 청하였다. 전하, 민무구 민무질 등의 불충한 죄는 하늘을 꿰뚫고 땅에 사무쳐서 왕법에 따라 반드시 참수형에 처해야 할 것이온데 전하께서 특별히 목숨을 보존하게 하셨사오니 나라 사람들이 모두 난신적자들이 줄이 이어 나올까 염려하여 통탄하고 있사옵니다. 이무 또한 윤모, 유기, 조희민, 강사덕, 이빈 등과 모의하여 거사를 도모하였사오니 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어찌 허위라 하겠사옵니까? 그러니까 칼을 쓰고 창원으로 귀양가는 이무를
대간이 청파역에서 가로막은 것은 그를 용서하라는 주청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무와 기타 민무구 형제에게 연결된 무리들에게 유배형이 아닌 극형을 내리도록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태종은 대간의 상소를 윤호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청하기를 어찌 이다지도 급하게 하는 것인가? 아직 열흘이나 보름쯤 더 기다려도 늦지 않을 것이다. 경들은 마땅히 과인의 뜻을 따르도록 하라. 이틀 뒤 태종은 한때 정승을 지냈던 이무를 목배라고 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무구 형제나 이무와 연결된 사람들의 가족들까지도 연좌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이민의 아비 조호를 평주에, 아들 조검동을 음주에, 유기의 아비 유후를 순흥에, 아들 유방선을 청주에, 유선노를 순흥에, 유효복과 유막동을 온수에, 유목의 아들 윤소남을 대흥에, 윤주남을 신창에, 강사덕의 아들 강대를 안하게, 강말동을 양성에 각각 귀양 보냈다. 강문식, 김현영 두 조선사 전공자는 태종이 이처럼 탄핵과 숙청을 이어간 것은 그 목적이 왕권의 강화에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태종 제28년 동안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이제 왕실의 강화, 왕권의 실질적인 강화라는 것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공신이건 외척이건 가리지 않고 전부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이렇게 민씨처럼 아주 철저하게 제거한 경우는 좀 드물기는 해요. 물론 공신들은 이제 유배 보냈다가 다시 풀어주는데 이제 실권을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 외척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공신들을 제거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철저하게 제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권 강화를 하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개국 공신 세력이나 외척 세력들이 전부 다 사병들을 데리고 있었던 사적인 세력들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 공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는 사병을 혁파하고 그 사병 혁파의 대장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과정이고, 경제적으로는 사원전, 이 사원 세력도 굉장히 큰 세력이었거든요. 사원전을 혁파해버리죠. 그래서 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태종 자신은 굉장히 전제적이고 독재적인 군주였지만은 국가 초창기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조치였다고도 볼 수가 있죠. 앞에서 규장가 강문식 연구사는 공신들은 유배형에 처했다가 다시 구제해주기도 했지만 외척의 경우에는 다시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더욱 철저하게 제거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외척이 아닌 연루자들 역시 대단히 가혹한 형벌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순금사 호군 이승직을 해진에 보내어서 유기의 목을 베고, 부사직 윤훈을 광양과 장흥으로 파견하여 이빈과 조이민을 베었으며, 사직 김자양을 영해에 보내서 강사덕을 베고, 부사직 우도를 사주에 보내어 윤목을 참수하였다. 이들 희생자들 중에서도 조호, 조희민 부자의 가족에게 닥친 형벌은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아들인 조희민이 민무구 이무의 연루자로 지목돼서 유배지인 전라도 장흥에서 참수형을 당했는데요. 그의 아버지인 조호 역시 모반을 꾀하기 위해서 불괴한 말을 했다고 해서 옥에 갇히는 처지가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종 9년 6월에 여승 묘음이 조호의 집에 갔는데 조호가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이무라는 그 정승 말이요. 아무리 봐도 신체가 참 늠름하고 아름답단 말이야. 충분히 임금이 될 만해. 당신 지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는 것입니까? 조호의 아내는 여승인 묘음을 돌아보며 무마하려 하였다. 허기사, 여승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설마 비구니의 묘음이 그 말을 딴 데 전하랴 싶었는데 이무가 처형을 당하고 나자 묘음은 조호의 아내에게서 들은 말을 전 대오군 유회강에게 전하였고, 한참 뒤에 유회강이 그 자부인 성석인에게 은근히 얘기를 하니
성석인이 관에 고발하여 문제가 된 것이다. 결국 조호는 형조에 끌려가 취조를 당하게 됩니다. 죄인은 사실대로 말하라. 정승 이무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았는가? 난 결코 그런 불쾌한 말을 한 바가 없다. 어허! 묘음이라는 여승이 그 사실을 고하였는데 언제까지 둘러댈 것인가? 나에게 자식이 있고 손자가 있는데 어찌 그런 불쾌한 말을 하여 멸문지화를 자초하겠느냐? 누가 그런 말을 꾸면 나를 모함하는지 모르겠으나 100번을 물어도 내 대답은 한 가지다. 나는 결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자 태종은 짐짓 조호에 대한 처벌을 말리는 자세를 취합니다. 조호가 자복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또한 증거도 분명치 않으니 어찌 함부로 벌을 가할 수 있겠는가? 조호는 병이 들었을 뿐 아니라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인데 지나치게 형벌을 가해 옥사를 만들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하오나 전하, 이 일은 종묘사직에 관련된 일이옵니다. 이 사실을 발고한 묘음이라는 여승은 일단 석방한 다음에 이 조호를 다시 국문하겠사옵니다. 그리하다. 만일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조호가 옥중에서 죽는다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는가? 지난날의 여러 옥사들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질 것이 아닌가? 태종이 멈칫거리는 태도를 보이자 형조 판서 황희 역시 조호를 단죄해야 한다고 부추기죠. 전하, 지금 이 사람을 용서하여 풀어준다면 대역죄를 지은 다른 자들을 어떻게 조치하려 하시옵니까? 고한자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 죄가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옵니다. 지금 양쪽의 말이 다 갖춰졌는데 어찌 죄를 분별하지 않고 중지하시려 하옵니까? 결단을 내리시옵소서. 신료들은 조호를 다시 추국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태종은 추가 신문을 못하도록 말렸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기사가 등장합니다. 조호가 결국 감옥에서 죽었다. 글쎄요. 사서의 기록과는 달리 감옥에서 모진 추국이 이어졌고 고령에다가 병약한 조호가 국문을 당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조호가 옥사한 지 나흘째가 되던 태종 10년 4월 4일 전하, 조호가 비록 사실을 도설하지는 않았사오나 증거가 명백하온데 이것을 용서해주면 뒤에 대역을 범하는 자가 이를 본받아서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진상을 도설하지 않고 죄를 면하려 할 것이옵니다. 청컨대 율에 의거하여 처결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결국 이미 옥사한 조호에 대한 형벌이 집행됩니다. 조호의 시체를 해민국 앞 거리에서 거열하였다. 거열. 사지를 각각 수레에 묶은 다음 말이나 소를 다른 방향으로 달리게 해서 찢어 죽이는 형벌입니다. 죽은 시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 이 부관 참시보다 더욱 잔인한 경우지요. 조호의 가족들 중 나이 16세 이상은 모두 교수형에 처하고 15세 이하와 어미, 딸, 아내, 첩 등은 공신들의 집에 노비로 나누어 주고 제사는 모두 관가에 몰입하였으나 딸에게는 출가를 허락하였고 이때 조호에 처였던 노씨 역시 감옥에 잡혀와 있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봐, 할멈! 이보시오,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조호의 처 노씨가 옥중에서 목매달아 죽으려 하므로 옥관이 이것을 발견하여 급히 풀어주었다. 이보시오. 어찌 이런 일을... 남편이 대역죄인으로 몰려 저 세상으로 갔으니 지엄이로서 살아 무엇하겠소. 할멈, 이무가 왕이 될 것이라는 불길한 말을 정말로 남편이 한 적이 없었어? 묘음이란 여성은 들었다고 했는데. 부부 사이에는 비록 죄를 범하였더라도 서로 숨겨주는 일이 정리일진데
하물며 남편이 그런 말을 한 바가 없는데 무엇을 도설하라는 것이요? 내가 만일 매를 못 이겨서 없는 일을 사실이라고 증언한다면 황천에 갔을 때 남편이 왜 없는 일을 얘기하냐고 따져 물으면 내가 뭐라 하겠소? 내 가문은 일찍이 그런 사람이 없었소. 그 이야기를 듣고 옥관이 부끄러워서 더 묻지 않았다. 그렇다면 당시 태종이 척결하려고 했던 외척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민무구 민무질 형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무를 죽인 일에 대해 임금으로서 겸연쩍은 점이 있다. 옛날 한나라 문제가 박소를 죽일 때 차진하게 했으니 경들도 민무구 등에 대해 마땅히 그렇게 시행하라. 순금사 호군 이승직과 향조정랑 김자설을 제주도에 보내서 유배 중이던 민무구와 민무질에게 자진하게 하였다. 칼로 목을 베어서 죽이지 않고 사약을 내려서 자진하도록 했으니 나름으로는 처남들이라고 해서 배려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민무구의 옥사는 시간을 끌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자로 얽혀서 희생됐는데 민무구, 민무질 두 형제가 죽음을 당하면서 태종의 외척 세력 쳐내기는 일단 한단락을 맺게 됩니다. 물론 이로부터 5년 후에 태종의 또 다른 처남인 민무휼과 민무희 형제마저 죽임을 당함으로써 외척 세력 척결에 대미를 장식하게 되죠. 이 외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되면 왕실의 친위 세력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경우보다는 그걸 바탕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왕실을 약화시킬 수 있는, 특히 이제 왕이 어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들을 이제 제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후계를 위한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 결론적으로 그 수혜를 입은 건 세종대왕이었지만 결국은 당시에 뭐 태종의 세종 충녕대군을 염두에 뒀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결국은 당시의 세자였던 양령이 즉위 이후에 이러한 그 외척의 익힘이라든가 또는 관신들의 익힘을 배제하고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들도 충분히 염두에 뒀다. 결과적으로는 충녕, 즉 세종이 안정적인 왕권 기반을 누림으로써 혜택을 입었지만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태종이 왕위 계승자로 염두에 두고 있던 인물은 세자인 양령이었겠지요. 태종 10년 2월 3일 두만강변의 경원부. 병마사나리, 지금 여진 오랑캐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라? 여진 오랑캐들이 이 새벽에? 그것이 사실이냐? 예, 나리. 빨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며칠 전에 여진의 도적들이 우리 경원부로 침구해올 것이란 소문이 정녕 사실이었단 말이냐? 예. 그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랑캐들이 벌써 성 밖에 당도했습니다. 안 되겠다. 성문을 열어라! 군사들은 나를 따르라! 여진족 중 올적합의 김문래와 갈다계 등이 오도리 올량합의 갑병 300여 기와 결탁하여 경원부를 침공하였다. 새벽에 적병이 이미 성 밖에 도달하니 한흥보가 허겁지겁 수비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출전하였다. 멈춰라! 적의 군사가 너무 많으니 전진하지 말고 제자리에서 활을 쏘아라! 안 이러겠다. 퇴각하라! 모두 성안으로 후퇴하라! 한흥보가 탄 말이 화살에 맞아 죽고 한흥보도 3발의 화살을 맞고 겨우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3일 만에 죽었다. 죽은 군사의 수가 15명이고 죽은 말의 수가 5필이나 되었다. 적이 마침내 목책을 포위하였다.
여진의 도적들은 목책 밖의 건물에 불을 질러서 경원부에서 축적해둔 물자들이 거의 다 없어졌다. 여진족이 조선의 변경을 침구해서 소소하게 마찰을 일으킨 사례가 덜어 있었지만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기병들을 동원해서 조선의 지방 관부인 경원부를 침공했고 병마사인 한흥보를 비롯해서 수십 명을 희생시킨 것은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기 여진족이 조선의 변경을 침공해 들어오게 된 그 배경을 알아볼까요? 여진족이 굉장히 그 범위가 광범한데요. 지역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동북면, 서북면, 그러니까 평안도의 북부, 함경도의 북부에서부터 지금 만주 일대에 이르는 지역이 다 여진족들의 활동 무대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성계 자체가 이 오랑캐들하고 같이 섞여 살던, 여진족들하고 같이 섞여 살고, 또 이성계가 개국을 할 때도 여진족 세력들 중에 수하가 돼가지고 공을 세운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개국이 됐을 때 결국 우리에게 완전히 통합이 되지 못했는데, 조선은 건국 후에 태조 이성계의 영향권 아래 있던 여진족을 당연히 조선의 관할하에 두려고 했고, 명나라 역시 그동안 몽골의 자녀 세력과 싸우느라 여진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차차 만주 쪽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 여진을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느냐를 두고 명과 조선이 각축을 벌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에서는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몽고를 확실하게 퇴치를 하고 중원을 장악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진까지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 반면에 조선은 사실은 이 여진이 이성계가 이제 북방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진 중에 상당 세력들은 이성계의 휘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성계의 가병, 그 가별치라고 하는 가병 중에 상당수는 또 그쪽하고도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었고, 그 태종 2년에 조사이 반란 같은 경우에는 여진족 쪽에서 뭐 지원군이 오기도 하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조선하고 상당히 가까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이제 여진족을 실질적으로 조선의 관할 아래 두는 그러한 것들을 추진을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변수가 생깁니다. 태종 3년의 실록 기사 중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월 25일 산부가 모여서 여진의 일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명나라 황제가 여진에게 치규하여 오도리, 올량합, 올적합 등을 총무하여 조공을 바치게 하라고 하였는데, 여진 등은 본래 우리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산부가 모여서 방책을 의논한 것이었다. 그 치규가 여진의 글자로 돼 있어서 알 수 없었으므로 여진 사람을 시켜서 그 뜻을 통역하게 한 뒤에 의논하였다. 조선으로서는 그동안 우리의 관할이라 여겨서 오도리, 올량합, 올적합 등 이 여진 족속을 대표하는 사신이 올 때마다 상당 기간 머물러 있도록 배려도 하고 관직과 선물도 주는 등 신경을 써왔었는데, 만일 명나라 황제의 치규에 순응해서 여진의 대표가 공식적으로 조공을 받고 책봉을 받는다면 조선으로선 여진에 대한 관할권이 심각하게 약화되는 것이니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명나라에 입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조선 조정의 말에 순순히 따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도리 이쪽이 이제 명의 조공을 갑니다.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조선에서는 가지 말라고 여진이 압력을 넣고 그래서 안 가겠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이제 또 회유를 하고 또 뭐 이러니까 결국은 가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조선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이 거기에 대해 상당히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뭐 여진과의 무역을 끊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보복 조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진 입장은 뭐 명예에 가든 뭐 조선에 가든 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조선의 그 보복 조치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그런 기류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이러한 배경에서 여진족이 조선 동북면의 경원부에 군사를 몰고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태종 10년 2월 10일 동북면 병마 도절제사 연사종이
말을 타고 급히 달려와서 여진의 침공으로 한홍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태종은 깜짝 놀랍니다. 한흥보는 올적합과 싸우다 전사했으니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쌀과 콩 등의 물품을 보내도록 하라. 병마사가 사망한 위중한 사태를 당해 우린 반드시 이 올적합의 무리를 응징할 것이다. 조용무를 비롯해 그동안 동북면의 경원부를 지켰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들라이르라. 병으로 벼슬길에서 물러나 쉬고 있던 원로 무신 조영무가 불려 나오는데요. 그의 발언은 무장 출신답게 호전적입니다. 지금 올접합 등이 까닭없이 우리 경원부를 침구하여 변방의 장수를 죽였으니 이것을 내버려 두고 치지 않는다면 저들을 응징할 수단이 없게 될 것이옵니다. 정컨대 길주도 찰리사로 하여금 그 도의 병마 1천을 조발하게 하여 저들을 치게 하신다면 올적합 무리를 단번에 멸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태종은 조영무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고무돼서 군사를 움직여 그들을 응징할 결심을 굳힙니다. 임금이 조영무의 말을 옳게 여겼다. 대호군 박미를 경차관으로 임명하여 경원에 가서 사변의 진상을 조사 탐지하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진과의 전투에 직접 참여했던 병사 중 영리한 자 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하였다. 첨총재 곽승우를 경원진 병마사에 임명하고 행사직 안을귀를 경원진 좌우익 도천우에 임명하여 역마를 타고 빨리 달려가서 부임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의정부의 명에서 의논에 붙이자 하륜과 성성린 등의 문신들은 조영무와는 다른 소리를 냅니다. 전하, 저들은 작은 산도둑에 불과하옵니다. 설령 그들을 쳐서 이긴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사옵니까? 또 이 도둑들은 본래 쥐처럼 훔치고 개처럼 도둑질하여 요리조리 피해 다닐 뿐 대군을 움직인다고 해서 맞서서 덤비려 들지 않사옵니다. 우리 군사가 그쪽 지경으로 넘어가면 그 무리는 곧 산골짜기로 도망하고 우리 군사가 퇴각하면 다시 와서 약탈 공격을 할 것이오니 헛수고만 하게 될까 두렵사옵니다. 글쎄요, 변변치 않은 여진 군사들의 공격을 받아서 다수의 희생자까지 발생한 마당에 보복 공격을 단행해서 시원스럽게 본때를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합해야 할 것 같은데 하륜이나 성성린 등의 원로 문신들은 왜 이처럼 신중론을 펴는 것일까요? 지금 이 여진이 활동하는 지역이 사실 함경 그 압록강, 두만강 이북이 아니라 지금의 함경도 지역까지를 다 포괄하는 지역인데요. 이 시기에 이 조선 정부가 이 지역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파악이 되는 게 세종대 이후 사군육진 개척하고 거기에 사람들 보내 살게 하고 지방관들이 실질적으로 거기를 통치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이 지역이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그 15세기에 만든 그 고지도들 보면은 함경도 평안도 지역이 아주 납작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보가 없어서 거기를 채워넣을 수가 없으니까 납작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여기 게릴라식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공격을 하러 갈래도 지리를 모르니까. 지리를 잘 몰라서 지도에서도 그 지역의 모양을 얼버무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상 쳐들어간다고 해서 어디를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경원부를 공격한 무리들의 본거지가 어디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륜이나 성성린 등은 군사를 움직여봤자 실익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일단 북쪽으로 군사를 움직여서 여진을 치려는 북정이 추진됩니다. 바로 이때 조선에 솔깃한 제안을 해온 인물이 있었습니다. 두만강변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한 족속의 우두머리로서 명나라와 조선 양쪽을 다 드나들면서 관직을 제수받은 동맹가 천모가, 즉 동지휘가 조선을 돕겠다고 나선 것이죠. 아마도 이 아이 동자가 이름이나 성에 해당하고요. 맹가 천모가는 중국에서 제수받은 관직명일 것 같은데요. 그냥 맹가 천모가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전하, 천호 김희주이옵니다. 그래, 맹가 천모가가
무엇을 어찌 돕겠다 했느냐? 병마사 한흥부가 사망한 뒤에 맹가천모가가 도적을 잡는다고 떠들어대면서 군사를 거느리고 경원으로 달려왔사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원부에 침노한 올적합의 군사들은 탐주에 거주하는 갈다기와 구주의 근거를 두고 있는 김문내 등인데, 만일 조선에서 이들을 축포하지 않으면 깊은 곳에 응거하는 수많은 도적들이 모두 조선에 대하여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빈번히 들어와 침노할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그러니 만일 조선의 찰리사가 병마를 거느리고 이들을 공격한다면 자신이 마땅히 힘을 같이하여 싸움을 돕겠다 하였사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돕겠다는 것이냐? 조선의 조정에서 몰래 군사를 움직여 경원부로 이동해 오되 경원에 성을 쌓으러 오는 군사라고 둘러대고, 이때 사람을 시켜 가만히 자신에게 통지를 해주면 맹가천모가가 군사를 거느리고 동행하여 불의에 엄습하겠다, 이렇게 말했사옵니다. 또한 맹가천모가의 동생인 어허리도 말하기를 초목이 무성해지기 전에 조선에서 400명의 기병을 출동시키면 자기들도 200기를 동원하겠다 하였사옵니다. 이러한 제안을 전해받자 태종은 고민에 빠집니다. 동지휘가 만일 성심에서 우러나서 우리를 돕는다면 진실로 기쁜 일이긴 하겠지만, 혹 저쪽 도적들과 결탁을 하고서 이런 말을 해 우리를 유인하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영의정의 생각을 말해보라. 전하, 자고로 험한 곳을 넘어 적을 공격했다가 성공하는 사례는 많지 않사옵니다. 지금 경원에서 그 오랑캐들이 은거하고 있는 지역까지 가자면 수백 리를 지나야 되는데, 그 노정 사이사이에는 반드시 험한 곳들이 있을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리어 남에게 유인을 당하는 것이옵니다. 적이 강한지 약한지 또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신이 알지 못하오나, 생각건대 저들은 산골짜기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수시로 모이고 흩어지면서 우리 군사를 험지에 끌어들이고 혹은 밤중에 일어나 불의의 습격을 할 것이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대군이라 할지라도 작은 무리에게 꺾이게 될 것이옵니다. 성벽을 튼튼히 하여 굳게 지키고 적이 오는 것을 기다려서 응징하는 것만 못할 것이옵니다. 일단은 맹가천모가의 제안은 그 자체가 수상쩍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집니다. 올량합이라고 하는 이게 보통 우리가 오랑캐라고 하는 그 안에 뭐 수십 개의 부족들이 있는데, 이게 다 게릴라적으로 있으니까 우리를 지금 공격한 애들이 정확히 누군지도 파악하려면 한참 걸리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을 하고 싶은데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지위가 조선을 도와주겠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향도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또 얘들이 진심인지 아니면 유인하는 건지 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인이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몰살이거든요. 100% 몰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못 나가는 게, 그게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뭐가 파악이 돼야 나가는데. 어찌됐든 영의정 하류는 처음부터 군사를 움직여서 올적합의 무리를 공격하는 것은 작전 수행상 여러 난관에 봉착할 것이니 출정 자체를 포기하고 방어나 튼튼하게 하자, 이런 의견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하륜과 함께 신중론을 펴던 좌정승, 성성리는 우리가 북쪽으로 가서 정벌하는 문제는 이미 그 계책이 정해졌으니 중간에 변경할 수 없사옵니다. 마땅히 빨리 군사를 출동시켜야 하옵니다. 비록 괴수를 섬멸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다만 적의 소굴이라도 유린하고 집들을 불살라버리고 돌아오면 될 것 아니겠사옵니까? 이렇듯 주전론으로 돌아섭니다. 반대로 당장 쳐올라가자고 주장했던 무신 출신의 조영무는 동지휘의 제안이 적의 무리와 공모를 한 것인지 의심스러우니 청컨대 군사를 움직이지 말고 정지시켜 두었다가
4월에 풀이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불시에 출병을 하여 엄습을 행하도록 하시옵소서. 그러면 뜻대로 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오히려 북정의 시기를 늦추자고 얘기합니다. 맹가 천모가 쪽에서 4월이 돼서 녹음이 우거지면 적들을 찾아내기가 어려우니 그 이전에 군사를 움직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그 제안이 조선의 군사들을 유인하려고 하는 음모일지도 모르므로 4월이 돼서 풀이 우거지면 쳐올라가자, 이렇게 역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태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적은 이미 우리가 정벌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니 가볍게 거사할 수 없다. 북벌 계책은 이미 정해졌으므로 다시 이론을 제기하지 말라. 조연이 지휘하는 동국면의 군사는 길주로 퇴각시키고 경원에 있는 군사는 성을 수축한다고 소문을 내어서 저들의 방비가 해이해지기를 기다렸다. 3월 금음이나 4월 초순에 군사를 출동시켜 공격하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앞에서 조선군의 향도 역할을 해 돕겠다는 동맹가 천모가의 경우 이미 명나라에 입조해서 조공을 바치는 등 양다리 외교를 해왔었기 때문에 조선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셈이죠. 동맹가 천모가가 명나라하고 직접 교류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먼저 차단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은 너희하고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이제 동맹가 천모가가 그런 그 요청을 한 것은 다시 우리에게 이제 복속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본심에서 그렇다고 보여지진 않고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이었고, 이후에 태종대 이후에도 여진 문제가 계속 문제가 말썽이 돼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종대 사군 육진 개척이라고 하는 거, 여진 세력들을 몰아내고 우리 직속 그 군현을 거기에 설치를 한 거죠. 우리 진을. 그러니까 이 여진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착된 거는 세종대라고 봐야죠. 드디어 춘3월이 됐습니다. 3월 초하루 임금은 중군 호군 전응을 동북면으로 보내면서 궁온을 싸가지고 와서 북벌 장수들을 위로하게 하였다. 여기에서 궁온이란 임금이 하사하는 술, 즉 어주를 일컫습니다. 이어서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 이러한 내용의 교지를 내립니다. 적이 달아나거나 도중에 숨고 물러가지 않거든 끝까지 수색하여 붙잡으라. 출동하라. 사실 북정 혹은 북벌이라고 했으나 국가 대 국가의 전면전하고는 거리가 먼 잡다하게 흩어져 있는 여진의 일부 족속 무리를 대상으로 응징에 나선 것이어서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싸움이었지요. 그러나 조선은 이때 북벌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둡니다. 길주도의 찰리사 조연 등이 두문 지역에 이르러 모련위 지위의 파하손, 아고거, 착화, 하을주 등 4사람의 우두머리를 유인하여 죽였다. 이어서 군사를 놓아 그 부족 수백 명을 섬멸하고 가옥을 불사르고 돌아왔는데 사로잡은 것이 남자 1명, 여자 26명이고 장사가 잡은 인구가 남녀 합하여 약간 명이었다. 이어서 조연이 의정부에 사람을 보내 보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하, 신이 기병 1150명을 거느리고 길주를 출발하여 3월 초 엿새 날에 동맹 가천모가가 있는 곳에 이르러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협조를 제안했던 그 동맹 가천모가가 사람을 시켜 조선이 군사를 보내어 문죄하려고 한다고 미리 소문을 내버린 바람에 도적들이 일찌감치 도망을 쳐서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하였사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자는 겉으로는 우리를 돕는다고 군사를 출동시켜 소리를 지르며 쓸고 다니면서 경원부에 있는 우리의 민가를 여기저기 약탈하였다 하옵니다. 한편 여진족 중에서 올적합이라는 소속의 무리가 기병 30여 기를 앞세우고 경원부를 침공했고 병마사 곽승호가 그들과 맞서 싸우다가 패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는 와중에 4월 15일 북벌에 나섰던 조연이 서울로 돌아와서 임금을 아련해 전황을 보고합니다. 태종은 이 자리에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올영합 등의 여진족이 우리 변방을 침노해 약탈과 살상을 자행했으니
마땅히 이 사실들에 대한 정상을 갖추어서 명나라 조정에 보고하도록 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명나라에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느냐 하는 고민이지요. 태종은 대신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토벌하려고 하는 저들 무리 역시 그 우두머리가 명나라 조정에 가서 황제로부터 관직을 받지 않았어. 헌데 우리가 그들 군사를 마음대로 죽였으니 이것이 말썽이 되지 않겠소. 또한 저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지경으로 넘어와 약탈을 일삼고 있는 터에 우리가 응징을 아니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때마다 황제에게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경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올량압 등의 도적대가 우리 조선의 지경을 침구하여 살상과 약탈을 일삼으니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황제에게 질문을 하면 그렇게 질문을 하면 황제가 짐이 알아서 제지하겠다고 할 것인지 혹은 너희 나라에서 편의대로 하라 이렇게 말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일 아니오. 또한 우리가 먼저 보복을 하겠다고 말할 사정도 아니며 황제의 명령을 마냥 기다리겠다고 할 수도 없는 일 아니오. 전하, 황제가 만약 짐이 장차 제지할 것이니 너희들은 보복하지 말라 이래버리면 우리는 여진 도적들이 극성을 부려도 어찌하지 못하게 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복하겠다는 뜻을 바로 황제에게 아뢰는 것이 그것은 아니 될 말이오. 이전에도 황제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군사를 움직여 여진의 무리들을 상당수 죽였는데 지금 또다시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하면 황제가 용납을 하겠소? 자,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명나라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극진하게 4대의 예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됐던 당시 조선의 처지를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하겠죠.